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소셜워커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CNSST 파운데이션의 조안나 카운셀링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안나 카운셀링 매니저님의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셨듯이 저는 CNSST 파운데이션이라는 민간 사회복지 단체에 근무하는 조앤나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셜 워크 앤드 카운셀링 매니저로 일하시는 곳이 CNSST 파운데이션인데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CNSST는 아시안 이민자들과 뉴질랜드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 단체입니다.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서 뉴 이민자의 정착 지원, 교육 및 취업 서비스, 그리고 고용주를 위한 고용 서비스, 아시안만의 소셜 하우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비스의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소셜 서비스 부문과 교육, 소셜 하우징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셜 서비스 부문 안에 저희 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상담 서비스, 정착 서비스, 그리고 고용 서비스가 있고요. 교육 인스티튜트 안에는 성인 영어 교육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및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그리고 방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하우징은 코투쿠 하우스라고 최근에 2018년 3월에 완공된 아시안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인데요. 현재 36개 유닛으로 60여 분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그런 오가니제이션인데요.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일하시는 부서가 아시안 서비스인데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non-Indian 아시안이에요. 그래서 Chinese, Korean, Japanese, Vietnamese, Cambodian, 타이, 주로 그런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저희 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회개발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라고 하죠. 그리고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로부터 인증된 사회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팀원 모두가 사회복지 상담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전공한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운셀링 매니저이신데요. 카운셀링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팀 매니지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프론트라인 워커로 사회복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 상담을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상담 요청이 오는지요? 대부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셀프 리퍼럴이라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경찰이나 병원 또 다른 비정부 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의 연령대와 나이대는 보통 어떤 분들이신지요? 전반적으로 연령대로 보자면 저희가 작년 파이낸셜 이어 데이터를 보면 25살부터 45살 사이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서비스 이용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0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성별로 볼 때는 어떻게 남성, 여성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여성분이 당연히 많죠. 그렇군요. 작년 데이터에 보면 79%가 여성분이시고요. 7%가 부부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7%나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오늘 말씀하시려는 이제 가정폭력인데요. 가정폭력의 어떤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특히 가정폭력 안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쪽을 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가정폭력의 정의와 종류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의 영향, 그 양상과 이와 관련된 연관 서비스들 저희 기관에서 다루는 서비스나 그런 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그런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가정폭력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폭력이라 하면 부모를 비롯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동거 중인 사람, 예를 들면 플랫메이트도 포함되는데요. 네.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기존의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족 해체를 포함해서 가정 파탄, 심지어는 폭력의 세습성 등으로 나타나는데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대에까지 가족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때로는 자녀나 애완동물들 그런 그 대상을 가지고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마 신체적인 폭력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어떨까요? 의외로 신체적인 폭력을 그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체적인 폭력이 이퀄 가정폭력 이러시는데 우선 신체적인 폭력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또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 이런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이럴 때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꼬집기, 뺨 때리기,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같은 경우요. 흉기를 휘두르거나 흉기를 가지고 휘두를 것처럼 흉내내는 행위,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히 클 텐데요. 예, 정신적인 폭력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정신적인 폭력은 정서적인 학대 이런 종류인데요. 폭언, 무시, 모욕 등과 같은 언어 폭력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경우, 그게 직접적으로 그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더 들어보자면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거나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거나 큰 소리로 욱박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또 말로 공격하거나 협박, 위협,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사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분류도 이제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예, 또 그 외에 또 어떠한 것이 이제 폭력이 될까요?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폭력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성분들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그런 주장권이 있는데 이제 그런데 반해서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시거나 그럴 경우에 금전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는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위협은 주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거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또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 이런 것들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최근에 노인 연금을 좀 자녀분이 어르신들 모르게 가로채는 행위 이런 거로 인해서 이것도 또 노인 폭력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재산에 관한 경제적인 법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을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해자의 허락 없는 금전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성적인 문제도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건 어떻게 그 표현이 될까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에 해당되는데요. 그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 중에 거의 80% 이상이 감지되지 않는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강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른 통제라든지 억압이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그 원하지 않은 성행위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는 행위, 또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기타 유사 성교 행위 등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로 말을 안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그것도 어떻게 방임이라 할까요? 그렇죠. 예. 그것도 폭력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되죠.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하거나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 그리고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이런 경우 노인 폭력 또는 아동 폭력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불결한 생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교육받을 연령대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또한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장애자 자녀나 어르신을 둔 가족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지금까지 나열한 여러 가지 이제 가정 폭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아마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영향은 어떠할까요? 네, 자녀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학습장애, 사회성 결여,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비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이 낮은 아동일 경우 신체성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등 자기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신체적으로도 호소합니다. 또 대부분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부정적인 자아 개념, 부정적인 대인관계, 청소년 비행, 학교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것, 또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파괴적인 행위, 자아 부정, 학대, 도벽, 자해, 가출, 약물 남용, 자살 시도 등 큰 문제점과 연결될 요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카운셀러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기관에서도 하지만 뉴질랜드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가정 폭력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데 그중에도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라고 원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책임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가정폭력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가정 안전 서비스를 하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CNSSD도 세이프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가정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외에 아까 많다 그러셨는데요. 예,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오랑아타마리키라고 이제 정부 기관인데요. 청소년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고 이 기관은 좀 강제성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아동의 발이나 손에 있는 멍든 자국 같은 거를 봤다면 반드시 오랑아타마리키라는 정부기관에 노티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의사들이나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상담자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고지해야 됩니다. 또한 비정부 기관으로 바나도스, 유스라인, 그리고 샤인 이런 기관에서 아동들을 많이 돌봅니다. 예, 현재 아시안 서비스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의 인종과 성별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관이 아시안 넌 인디안 서비스 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사람들, 한국,
일본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이라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전체 236명의 가족 혹은 개인이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 65%가 중국 사람이고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26%인 한국 사람 그리고 또 일본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 한국 분들이 26%라면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마도 저희 통계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전에는 그냥 너무 바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개인적인 이유로 굳이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서비스 기관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한국 분들도 이런 도움을 나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정폭력이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일 것 같은데요. 예, 한국 분들에게는 주로 어떤 종류의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요? 부부관계 불화 뭐 이런 종류들이 많고요. 또 이제 자녀 교육이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서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제 남편분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부인분은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많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경찰에 그렇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떠한 폭력에 노출될까요? 뭐 물리적, 뭐 정신적, 뭐 복합적이겠지만요. 아무래도 예, 정신적인 예.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남자들도 가정 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좀 있다 그러셨죠? 네. 네. 최근에 많아졌는데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복잡성이 있는데 폭력이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그런 경우에 굳이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지속적으로 그 부인한테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야?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썼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계속 힘들게 해서 부인이 막 이제 그 소리를 질렀다거나 아니면 밀쳤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보고 아니면 자녀분들이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남성분도 피해자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예, 그것이 어떻게 카운슬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또 해결이 될까요? 글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 전체를 봐야겠죠. 그래서 동의하시면 이제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동의하시면 가족 치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부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네. 커플 카운슬링이라고 그러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한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가정 폭력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예, 주로 어떤 가정 환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각자를 챙겨줄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화가 나서 홧김에 소리를 질렀는데 다독거려줄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한테 아니면 또 연세 드신 분 뭐 이런 노인들한테 뭐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예, 우리는 한국 가정은 이민 가정으로서요. 이제 부모들하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자라난 자녀들과 아마 문화 차이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가정 폭력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까? 네, 종종 보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민 오셨을 때 그 시기가 또 한국에서 교육받은 그런 내용 그대로 마음에 담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내 자녀한테는 이렇게 양육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교육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녀분들은 또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 교육받고 자라다 보니까 문화적인 그런 차이, 갭
이게 세대 간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자녀 양육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 부모님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함께 연계해서 또 때로는 오랑아타마리키와 함께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그 안전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요. 만약에 이제 비행이라든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일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다른 기관에요. 예. 네. 예, 지금 그 아시안 서비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일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떠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그게 어떠한 사안이 제일 많고 그 순위별로 어떠한 요청이 가장 많을까요? 아무래도 그 가정폭력 쪽에 폭력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경찰의 의뢰가 와서 저희한테 그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건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좀 알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오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워크앤인컴 이런 데 가는 게 영어가 잘 안 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시는 분들도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 멘탈 헬스 아니면 또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이웃하고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도 오시기도 합니다. 네. 예. 뉴질랜드는 이제 그 가정폭력과 관련된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이 아무래도 신체적인 폭력이다 보니까 그 정신적으로 아니면 또 성적인 방임 이런 경우 노출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에 누군가가 내 이웃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플랫메이트라든지 누군가가 폭력을 그 호소하는 이 가족에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콜 111 했을 경우에 경찰이 방문을 합니다. 그 이제 경찰이 그 방문을 하면 이제 경찰은 그 사안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그 히팅된 아규먼트가 있다.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 하면 그때 발효되는 게 PSO라 그래서 네. 폴리스 세이프티 오더를 내립니다. 한국말로 하면 경찰 안전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24시간부터 5일까지 접근 금지 명령식으로 발해되는 거고요. 당사자 중에 한쪽을 그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라고 나누지 않고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나가 있을 곳이 있다면 그럼 떨어뜨려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길 경우에 경찰은 그 사람을 구속하고 법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PSO에 관계되는 기관에 주로 이제 가해자를 주로 남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간디 니바스라는 기관이 남쪽과 서쪽에 오픈되어 있는데 이 기관은 PSO 명령을 받았는데 갈 곳이 없는 분들한테 그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예, 경찰이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 또 관여를 할까요? 그 시스템 안에요. 경찰이 무조건 그 가정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방문되어진 내용이요. 그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일로 이런 그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요. 기록이 된 상태에서 경찰은 그 기록을 FSS라는 Family Safety System, 경찰 시스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오리 말로 파나이아 나파 하라케케라고 하는데요. 이 그 시스템은 인터 에이전시 시스템으로 저희 기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그렇게 콜로 인해서 입력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아시안이다.
뭐 아니면 노인이다 이러면 그 각자의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인터 에이전시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데이터가 받아들여지는 의뢰되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패밀리 세이프티 시스템 안에 들어온 저희 이제 의뢰된 가족들을 전화로 방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 홈 비짓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래 우리 문제가 있어 우리 도움이 필요해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우리는 별로 문제가 필요 없고 우리 별로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관이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또 재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전화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안내 문구라든지 브로셔 같은 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패밀리 코트라고 할까요? 예, 가정법원에서도 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경찰이 이제 방문을 한 상황에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신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목을 졸랐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무기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칼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그런 날카로운 도구 같은 이런 걸 사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했거나 그 위협되어진 게 보여질 경우에요. 즉시 그 보호 명령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즉시 보호 명령이 떨어지는 게 이제 프로텍션 오더라 그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즉시 떨어지지 않고 그거는 이제 경찰의 입회하에 법원에서 발행하는 그런 프로텍션 오더고요. 피해자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위협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거는 신체적인 그런 폭력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피해자가 난 더 이상 이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보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프로텍션 오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법원에는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출두를 해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이제 변호사가 그 피해자의 변호사가 법원에 그 프로텍션 오더에 대한 그런 그 어플라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 이 사람 프로텍션 오더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려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합니다.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이런 이유로 그 프로텍션 오더를 신청을 했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이런 내용들이 맞나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바란다 하고 가해자한테 통고가 가요. 그러면 가해자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텍션 오더가 발행이 되는 거고요.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이 나와 내 상황과 달라 할 경우에 또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프로텍션 오더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그 국선 변호사도 있습니까? 리걸 에이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국선 변호사가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리걸 에이드 서포트를 받지 못하시고요. 국선 변호사 그 리걸 에이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영세하거나 아니면 연 인컴이 적으신 분들이요. 이제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해자의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간디니바스라는 그런 그 주거시설 기관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해자가 만약에 이제 프로텍션 오더가 발행이 되면 가해자는 반드시 비폭력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게 non-violent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20주짜리 10주에서 20주 이렇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도 있어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가정 안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세이프티 프로그램과 strengthening safety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굳이 안 받아도 된다 하시는 분은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내 안전을 지킬까? 만약에 이제 그 신체적인 거라면 내가 피하지 그렇겠지만 정신적인 그런 학대거나 폭력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미 그 폭력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 그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제
합병증이라 그럴까요? 뭐 아무튼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그런 어떤 불안 같은 것도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세이프티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리커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또 쉘터 이런 곳에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죠. 예, 조앤나 카운셀링 매니저께서는 소셜 워커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한국에서부터 했는데요. 한국에서 91년도부터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뉴질랜드 95년에 와서 아이 낳고 사느라고 일 안 하다가 리트레이닝 받고 2010년부터 이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워크를 뉴질랜드에서 한 시간은 9년 정도 되네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그 소셜워크의 카운셀링 일을 맡고 계신데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소셜워커들한테는요, 그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익스터널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이제 감독자와 만나서 그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그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익스터널 슈퍼바이저를 만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할 때는 상담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심리 상담자, 그다음에 이제 감독이라 그러셨나요? 네. 그분을 만나서는 보통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오클랜드 대학에서 프로페셔널 슈퍼비전 그런 코스를 수료받았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티어리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까요? 이제 문제가 되는 아니면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하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나누면 그러면 익스터널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진행 상황에서 어떤 그 보완점을 더 요구할지 아니면 잘한 것 이런 것들은 칭찬도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서 더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죠. 네. 예,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조앤나 카운셀링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그 소셜워크를 하게 되셨는지요? 소셜워크 하게 된 게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짤막짤막하게 이제 직업을 전전하다가 지역사회 복지 그런 시설에 근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 홍보하고 상담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서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중에 이제 정신의료 사회사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 사회사업 그 안에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부모 교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 중에 이제 그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연관이 된 병원하고 같이 거기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이런 소셜워커 일을 하시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시던가요? 가정이 사실은 저는 가정이 참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탄탄하게 잘 돼야 개인들도 제 역량을 잘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그런 어떤 사회생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기본 환경으로서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가정 안에서 다져진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 건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개개인이 마음을 열고 서로와 소통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에 함께 대처하면 특히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것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시면서 얻는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힘들 때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이제 가족들에게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장점은 이제 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견하는 거죠. 그게 장점 같고요. 단점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걸로 풀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비만해진 건가. 네. 네. 예, 어떻게 그 하시는 일이 그 적성에는 맞으십니까? 네. 네. 예, 쭉 그 전체적으로는 한 15년 동안 한국과 포함해서요, 소셜워크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뭐 성격도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전에는 좀 모난 성격이라 좀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성격이었었는데 또 인내심도 좀 부족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성격도 둥그러지고 그리고 좀 매사에 좀 여유를 갖는 그렇게 됐다고 볼까요? 네. 예, 소셜워커 일을 여기 뉴질랜드에 사시는 그 중년의 이 한국 분들도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아주 적극 권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소셜워크나 카운셀링이나 본인이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소셜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에서 소셜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저도 아주 적극 권장하고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소셜워커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사회학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과정을 공부하신 바첼러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 대학이나 오클랜드 대학에서 2년 과정의 마스터를 받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관련 과정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텍도 좋고 MIT도 좋고 이렇게 소셜워크를 강의하는 그런 기관에서 4년짜리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4년을 이제 마친 다음에는 이제 소셜워크로 일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이제 취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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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이러한 가정 폭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화를 너무 자주 낸다. 나 정말 나 원래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많이 나지? 이러시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나 이거 나만 당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점점점 움츠러들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노출되지 않고 어느 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부인이 화난다고 소리를 질렀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의 종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또 안전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한국 분들은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어? 그게 더 이제 마음에 더 많이 담아두셔서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먼저는 좀 상담자를 찾아서 오픈하시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가정폭력과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슬기를 간직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는다. 잠언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슬기를 간직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는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소셜워커로 일하시는 CNSST 파운데이션의 조앤나 카운셀링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